양극성 장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양극성 장애는 크게 세 가지 볼 거예요. 제1형, 2형, 순환성 장애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목으로 봐서는 1형, 2형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죠. 뭐 지속성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장애랑 주요 우울장애랑 지속성 우울장애에서 기간과 강도 이런 것에 차이가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기간 그리고 또 어떤 사파가 들어가는지 아까 주요 우울 사파는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조증 사파 그리고 경조증 사파 볼 거고요. 그냥 우울 사파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강도와 기간으로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기간 그런 것들에만 포인트를 두면은. 자, 양극성 장애 개념 보면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 상태 그리고 침체되는 우울증 상태가 번갈아서 나타나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 그래서 예전에 뭐 조울증으로 불렀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고요. 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조증과 뭐 주요 우울사파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조증 뭐 제1형 같은 경우는 조증은 필수지만 그 주요 우울사파 이거는 필수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울증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DSM-5에서는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경우를 양극성 및 관련 장애라는 범주로 독립시켰고요. 하위 유형으로 제1형, 제2형 그리고 순환성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형 먼저 볼 거예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사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증사파를 간단하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을 나타내고 목표 지향적 행동이나 에너지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가 일주일 이상 분명하게 지속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증사파죠. 근데 경조증사파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경조증사파에서도 이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제 목표라는 표현은 없어요. 뭐 지향 행동, 뭐 지향 활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게 이렇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 목표라는 단어는 조증사파에서만 쓰시고 자 그러면 DSM-5에서 제시된 조증사파의 주요한 증상들을 보겠습니다. 자,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막 자존감, 막 자신감 이런 거, 과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막 2-3시간 잤는데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받고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고가 질주하듯이 빠른 속도로 계속 막 꼬리를 무는 듯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주의 산만, 주의 산만 먼저 들어가죠. 뭐 중요하지 않거나 어떤 나랑 관계없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계속 주의가 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흥분된 운동성 활동의 증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라는 거는 뭐 직장, 학교, 어떤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흥분된 운동성 활동의 증가라는 표현은 막 괜히 목적 없이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G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함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막 괜히 과소비하거나 가서 막 과도하게 내가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뭐 터무니없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막 그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했는데 더
더 중요하게 또 하나 표시해 드릴 거. 기간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조증사파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꼭 외우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제1형 양극성 장애는 가장 심한 형태의 양극성 장애로서 한 번 이상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조증사파. 앞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증사파인데 이런 주요한 증상들 조증사파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은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장애를 경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우울 사파가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요 우울 사파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다수의 이 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우울 사파도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증 사파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조증 사파는 기간이 일주일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양극성 장애로 보려면 뭐 과거까지도 탐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갈 거예요. 제2형 양극성 장애인데 제1형 양극성 장애랑 유사하지만 조증 사파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경조증 사파를 보입니다. 네. 여기서도 경조증 증상이랑 사파랑 달라요. 그냥 경조증 증상을 보이는 거는 순환성 장애에선 그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는 경조증 사파를 충족하는 거예요. 경조증 사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경조증 사파는 평상시 기분과 다른 분명히 다른 의기양양하거나 고양된 기분이 적어도 기간 4일간 지속되지만 이런 조증 증상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의기양양한 이런 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직업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양극성 장애는 입원 치료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고요. 정신증적인 양상도 동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려면 과거에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 그리고 한 번 이상의 뭐가 들어가요?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하지만 조증 사파는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경조증 사파 들어가야 되고요. 주요 우울 사파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증 사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조증 사파 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얘가 들어가면은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증 사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이거는 경미한 우울 증상과 경조증 증상이 번갈아 가며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뭐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쵸. 지속성 우울장애에서도 주요 우울사파는 충족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조금 경미한 상태지만 2년 동안 지속됐어요. 얘도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 우울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경조증 증상이에요. 이거는 우울증 증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울 사파 아니죠. 그리고 경조증 증상이라 그랬어요. 경조증 사파까지 충족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도가 더 경조증 사파보다 조금 경미하다든지 아니면은 기간이 아까 얘는 기간이 4일 그죠? 그러면은 주요 우울 사파는 2주, 조증 사파는 1주. 그렇죠. 예, 그 기간들 같은 것도 다 있죠.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큼 그러니까 뭐 그런 기간이라든지 경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진단 기준을 좀 볼게요. 적어도 2년 동안 아동 청소년은 얼만큼 동안이에요? 1년. 다수의 경조증 기간하고 괄호하고 나와 있죠.
그렇다고 사파를 충족하지 않는, 그리고 또 우울증 기간인데 우울 사파를 충족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이 절반 이상 차지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그 다음 C 보이시죠? 주요 우울 사파,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가 존재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순환성 장애랑 제2형 양극성 장애의 차이를 볼게요. 자, 순환성 장애에서는 경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 그리고 주요 우울 사파를 만족시키지 않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있고,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어떻게 돼요? 주요 우울 사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이거 유병률 보시면은 뭐 평생 유병률이 요 정도로 있고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나오죠. 주요 우울 장애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청소년들 양극성 장애로 발전된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주요 우울 장애라면 제1형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제2형 양극성 장애 있어요. 예, 이것도 유병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청소년기나 청년기 초기에 발병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요. 예. 약 15에서 20%가 이 장애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인에서는 유전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전되는 경향이 강한 장애로 알려져 있고요.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약간 뭐 이런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 또 치료할 때도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유전을 비롯해서 이런 요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심리사회적 요인을 안 받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인 입장 보면 조증 증세를 무의식적 상실이나 자존감 손상에 대한 방어, 보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중복되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인지적 입장에서도 우울증처럼 현실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인지적 왜곡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왜곡을 하는데 여기서 조증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왜곡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긍정적인 생활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하고 뭔가 고양돼 있고 그러잖아요. 자, 약물 치료 보시면은 조증 사파 있을 때는 입원 치료하고요, 약물 치료 같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신 타인에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리튬 같은 것들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조증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좀 기분 안정시키는 약물이에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리튬은 뭐 제1형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 종류에서 다른 종류에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증 사파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심리치료 보시면은요, 약물치료 그리고 심리치료를 병행을 꼭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고 재발하는 경향이 높아서 증상을 주시하면서 생활을 조절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패턴, 뭐 수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절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환자 가족들은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기분 상태, 증세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뭐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이름 길죠. 네. 여기 그 약자를 따서 IPV
네, 그 다음에 SRT, IP, SRT 약자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약자랑 알려드린 게 양극성 장애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법이거든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이 위에 거 먼저 보시면 좀 약간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 보면 부정적인 경험의 인지적 재구성뿐 아니라 전구기 증상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전구기 증상이라는 거는 제가 조현병 할 때도 설명드릴 건데 어떤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낌새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미리 빨리 감지를 해서 완전 기분 사파로 조증 사파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좀 이거를 감지하고 미리 수정을 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면 패턴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적인 일상생활, 수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목표 추구를 막 과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수정하는 이런 치료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에서도 대인관계 안정, 그리고 사회적 일상생활의 규칙성 같은 게 여기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양극성의 재발을 막는데 이게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패턴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수면 패턴, 일상의 그런 규칙적인 그런 생활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그 루틴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해받거나 문제받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 가도록, 그래서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름대로 대인관계, 사회적 리듬 치료라고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쓰시게 되면은 대인관계 안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리듬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규칙성, 패턴 이런 것들,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그런 단어들을 꼭 넣어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치료는 입원해서도 하고, 그리고 그냥 외래로 약물만 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성 장애 빈칸 한번 본 다음에 요거를 좀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1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간 조증사파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그렇죠. 그래서 주요 증상들 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제1형 양극성 장애와 유사한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조증 사파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그렇죠, 4일간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려면 과거에 한 번 이상의, 그렇죠, 주요 우울 사파 그리고 경조증 사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조증 사파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죠? 자, 이번에 순환성 장애 진단 기준이에요. 진단 기준 C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다.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주요 우울 사파, 얘네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쵸, 우울증이나 경조증 증상, 그러나 그 사파를 충족하지 않는, 그죠? 선생님들도 저 이렇게 발음 꼬이고 이러니까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틀려주세요. 저도 좀 이렇게 너무 잘 대답하시니까 재미가 없네. 막 엉뚱한 대답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 우리 또 웃는데 너무 잘하셔서.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치료에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이것도 안 틀리셨네요. 막 이상한 말 좀 나오길 원하면서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좀 세 개를 그릴게요. 음표를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여기에는 조증 사파. 여기 뭐 들어갈까요? 그쵸. 주요 우울 사파. 여기는 기분이 그냥 평정 상태. 여기는 경조증 사파. 여기는 우울 증상.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 1형 볼게요. 그 다음에 제 2형. 자, 우리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충족돼야 돼요? 조증사파. 조증사파 여기 있죠? 그러면 평정에서 조증사파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1주. 그래서 여기는 조증사파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뭐가 충족된다 그랬죠? 이거는 필수고, 필수는 아니지만 들어가도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조증사파를 겪는 사람들이 무슨 사파를 경험해요? 주요 우울사파. 주요 우울사파. 아이고. 주요 우울사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얘는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증사파에다가 주요 우울사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는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2형 양극성 장애 볼게요. 자, 일단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들어가죠. 얘는 여기가 필수예요. 필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경조증 사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주요 우울사파 2주. 그 다음에 얘도 기간이 내려왔는데 2주.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얘는 그쵸, 4일. 잘하셨어요. 그러면 얘를 진단할 때는 일단은 이거는 필수니까, 그죠? 주요 우울사파. 그 다음에 경조증 사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울 증상, 그리고 여기가 사파라면은 뭐 사파 충족까지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단다고 해도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그죠? 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순환성 장애예요. 그럼 얘는 뭐랑 뭐를 왔다 갔다 하냐면 경조증 사파라고는 안 씁니다. 경조증 그리고 우울증, 이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일이었지만 얘는 더 뭐 약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더 짧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암기가 더 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양극성 장애는 이렇게 끝내고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조현병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도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제 기간이나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직 이거 하고 계시나요? 네, 무셔. 아, 다 드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걸 넘어갈게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일단은 조현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볼 거고요. 나머지는 조현병과 비교해서 기간을 비교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장애 있어요. 망상장애만 따로 조금 더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딸딸딸, 그죠? 이게 그래도 이 우리 1, 2월 강의에서는 제일 고비를 그냥 먼저 한 거니까, 큰 산을 먼저 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것도 보기는 할 거지만 뒤에 보시면은 뭐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조현 양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망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조현병 자세하게 보고 망상장애 자세하게 보고 이거랑 비교해서 얘네들은 이 화면으로만 설명을 비교해서 드리고요. 얘는 이 범주에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성격장애 범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장애 할 때 다시 할게요. 자, 일단 앞에 보시면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비롯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부적응 증상들이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그러니까 5가지 중에서 일단 이 3가지는 더 중요해요. 그거는 진단기준 볼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그 심각도나 지속기간이 다양한 장애들이 있으며 또 유사한 것들, 뭐 공통적 원인, 요인 이런 것들을 추정되는 장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뒤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다라고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자, 그럼 이 장애 범주 조현병, 자,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혼란스러운 행동, 그리고 뭐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건 뒤에서 할 거고, 일단 이 3가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로 증상이 얼만큼 이상이요? 여기서도 증상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보면은요, 얘 진단기준 자세하게 보면 또 뭐 1개월이라고 진단기준에 있다가 또 6개월이라고 그랬다가 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전구기, 활성기, 뭐 잔류기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금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조현 정동 장애 있습니다. 자, 조현병의 증상, 그리고 우울증, 조증사파라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사파는 그러니까 주요 우울 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현 정동 장애라는 거는 조현병의 증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조금 전에 양극성 장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처럼 주요 우울 사파가 들어가든지 조증 사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각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현 정동장애도 그러니까 주요 우울사파, 조증사파가 있지만 여기서 뭐 조증사파가 나타나면은 양극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요 우울사파가 나타나면은 우울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명시해라라고 하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조현 양상장애 있어요. 이거는 조현 정동장애는 조현병 증상에다가 기분사파가 들어갔는데, 조현 양상장애에서는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지속 기간이 더 짧죠. 1개월, 그리고 그 이상에서 6개월 이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더 짧아요. 네. 유사한 증상을 하루 이상 그리고 1개월 이내로 단기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나타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원래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병전의 수준으로 다시 원래대로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면 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에서는 우리가 잠깐 뒤에 그 조현병 372페이지 보시면은 2개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기 정신병적 장애에서는 1개도 괜찮아요. 1개만 나타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하나 이상 네, 증상이고요. 기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이상 1개월.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에요.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망상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가 뒤에서 할 거지만 뭐 색정형도 있고요, 질투형도 있고, 과대형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과대형 뭐 이렇게 그리고 질투형 2개가 다 나타났어요. 그럼 무슨 장애로 진단돼야 될까요? 망상장애. 네. 그냥 하나 이상이면 망상장애. 대신에 다른 게 없어야 돼요. 망상만 있으면 망상장애. 약간 괴이한 내용이 동반되면 괴이한 내용이 동반된 망상장애.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현형 성격장애는, 그러니까 성격장애에서처럼 약간 그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는 성격 장애의 어떤 다른 쪽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이 스펙트럼 장애 범주에 들어간 거는 그럴 능력의 감퇴, 인지,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성격 장애도 되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도 들어갑니다. 자, 핵심 증상 볼게요.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다라고 했고요. 아까 제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개 이상. 그런데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어요.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또는 어떤 심하게 혼란스럽거나 뭐 긴장증적인 행동이라든지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요 5가지 뒤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서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그런데 제가 이 3가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1, 2, 3 중에서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 3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아까 6개월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1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이 활성기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작될 때 아까 뭐 전구기 막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시작되는 전구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류기, 좀 이제 사그라들면서 없어지는 잔류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봤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6개월. 그리고 이 활성기, 이게 1개월. 근데 뭐 치료가 빠르면 이 이하로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이 활성기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뒤에서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다 라는 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조현병 핵심 증상 아까 5가지 있었어요. 그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망상.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강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 있는데도 이게 맞다라고 견고하게 그 신념을 믿어가고 있고요. 뭐 피해형, 뭐 과대형, 관계, 애정, 신체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 있고요. 뭐 혼합된 것도 있고 명시되지 않는 것도 있고 다 뒤에서 망상장애 진단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각. 자, 현저하게 왜곡된 비현실적 지각을 이야기하고요.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막 뭐를 지각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청각, 촉각, 시각 이런 거 있죠. 환청, 환시, 환우, 환촉, 환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막 자꾸,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실 환청이 많죠. 계속 막 가서 뭐 찔르라고 했다 막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사례에서는 사실 뭐 환촉 이런 것도 많아요. 막 뭐가 막 기어가고 막 그런 느낌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와해된 사고.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고 뭐니까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말할 때는 논리적인 연결이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막 목표가 있는데 자꾸 빗나가서 얘기는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와해된 사고라고 했는데 위에 그 조현병 핵심 증상에서 말하는 뭐 혼란스러운 언어 이거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에 맞지 않게 하는 걸 한다든지 상황에 부적절하게 나타내는 어떤 부정적인 말, 그리고 긴장증적 행동은 어떤 뭐 특정한 자세하면서 뭐 굳은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음성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감소된 정서 표현이라든지 무의욕증, 뭐 무언어증, 무쾌락증, 뭐 비사회성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네거티브 심텀이라 그래갖고 음성 증상이라서 약간 조현병에서 특히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유병률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오래전 유병률이고 그래서 유병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리고 청소년기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동기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적 계층이 낮은 가정에서 발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좀 보면은 이것도 조금씩 책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생물학적 입장 보면 뇌에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유전적 요인, 그리고 뭐 뇌 구조적 또는 기능적인 결함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뭘까요? 여기서는 도파민. 틀리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틀리게 대답한 것 같은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시지. 네. 조현병에는 이제 맨날 대표적으로 일단은 도파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도파민성 시냅스 과다 활동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는 뭐 과다하면은 이게 조현병까지도 오지만 이게 너무 뭐 점점 부족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더 심하면 뭐 파킨슨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전달 물질이고요. 이 밖에 뭐 출생 전후 생물학적 환경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뭐 출생 시 문제나 직후 문제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뭐 쌍둥이 얘기도 있죠. 근데 DSM-5에서는 사실 뭐 쌍둥이가 뭐 얼만큼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DSM-5에서도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 분석 입장에서는 자아 기능이 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아 경계가 붕괴했다. 네.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엄마와 피해 의식적인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주의 장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 장애지만 이거는 주의 기능이 손상해서 생기는 거다. 네, 주의 기능이 손상되면 뭐 부적절한 정보를 억제하지 못하고 막 많은 정보가 밀려들어서 정보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로 혼란스러운 경험을 설명하려고 해서 망상을 발달시키거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를 취하면서 뭐 회피한다고 고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처럼 이따가 망상장애 할 때도 보면은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렇게 단순하게 막 논리로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해요. 이따가 뭐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은 뭐 마리아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뭐지? 그러면은 나는 마리아다, 뭐 이런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막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작은 사고에서 막 집착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게 벌어졌어요.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또 막 생각을 하려고, 그거 원인을 찾다 보면 맨날 이제 망상장애 하면 대표적으로 맨날 정부 기관이 막 나를 쫓아온다, 내 뇌에다 뭘 심어놨다 이러는데, 뭐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논리적인 부분, 단순한 논리로 혼란스러운 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회피하고 고립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논리적이고 와해된 사고와 언행을 나타내는 이유는 의식에 침투하는 부적절한 정보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이제 주목받아 오고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주로 갈등 많고, 그리고 뭐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그래서 가족은 비판적이고 막 분노 감정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럼 얼마나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가족 상담할 때도 나오는 이중구속 이론. 부모의 상반된 의사소통 문제가 조현병 유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뭐 엄마랑 아빠랑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뭐지? 슬라임? 아세요? 막 액계 비슷한 슬라임을 막 사는데, 이제 둘째는 어리니까 로봇이라도 사는데 얘는 막 그걸로 한다는데, 이제 아유 그래 스트레스 풀 것도 없고 네가 그거라도 손으로 뭐 만지작하면서 해라 하고서는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또 막 무슨 세트인데 막 하는데 그래 너 그거라도 해, 뭐 다른 애들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게임 시간이 정해있으니까 조금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하라고 제가 얘기해 놓고서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직 안 했어 이러죠.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차라리 뭐 저희 남편처럼 당장 집어넣고 숙제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저는 자꾸만
그거를 하던 거 마저 하고 해 이렇게 자꾸 그걸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던 거는 끝내게 하고 싶은 거죠. 하다 말게 안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하던 거 하고 그거 끝나고 숙제해 이러는데 그럼 차라리 제가 시간이라도 정해줬어요. 그죠? 얘는 계속 하고 있지. 그 끝이 어딨어요. 그럼 또 좀 있다가 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거 해 이랬다가 숙제했어? 딱 이렇게 됐다가 안 했다고 그러면 하던 거 마저 해 이러고 또 하라 그랬죠. 아직도 하고 있어? 또 이렇게 되죠. 애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너 숙제하고 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막 뭐 시간별로 뭐 했냐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하다가 보면 나도 내 할 일 하다 보면 또 저거 하고 있고 또 승질나 있고 할 거는 했냐 이러면 또 안 했다 그러면 또 승질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했냐고 안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화날라 그래서 안 되겠어요. 여기서 여튼 이런 이중구조 얘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현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중구속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회 경제적으로 하류층,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하류층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DSM에서는 출생 계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뭐 도시 환경에 사는 성장기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런 아이들, 그리고 뭐 일부 소수 민족에서도 많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딱 이렇게 명칭을 정했지만 아까도 개인의 어떤 취약성, 개인의 기질,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애는 뭐 같은 뭐 애착 외상이 있어도 탈 억제하냐 뭐 이걸 하냐 억제하냐 탈억제냐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개인이 그거를 받는 취약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취약성과 개인이 취약하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합쳐져서 이제 병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취약성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유전적 요인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취약성이 있다. 이런 취약성을 지닌 사람에게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중구속 저만 하는 거 아닐걸요? 엄마들 많이 할걸요? 그렇다고 애들이 다 조현병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서 내가 엄마를 너무 맞춰주고 싶은데 엄마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 해도 된대서 했는데 엄마 화났네? 이렇게 하라 그랬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더 약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 수준을 넘게 되면은 이게 발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다른 거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면은 개인의 취약성 에다가 환경적인 스트레스 이게 가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꼭 조현병을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제가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취약성이라는 거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성격 특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참느냐 쏟아내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전학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로 인한 부담 그리고 뭐 과중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신장애 중에서도 이제 조현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중한 업무를 쓰면서 굉장히 뜨끔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뇌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까지만 하고 쉴게요. 병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치료 보시면은 뭐에 현저한 손상이 있어요? 그쵸. 아까도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 판단력은 손상되지 않았던 장애가 있었죠. 그건 뭐였어요? 인성 비현실감 장애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는 근데 현실 판단력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 조현병 환자들이 어떤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라도 감형 받으려고 그쵸? 막 이상한 척하고 MMPI 해서 막 거짓말인 거 다 뜨게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쵸? 예. 그래서 우선은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약물 치료하는 것도 약물 치료도 그래도 조현병은 꾸준히 먹고 잘 복용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는 망상 환각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정신병 약물이 흔히 처방되고요. 뭐를 억제시킬까요? 도파민, 그죠? 예,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여러 치료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게는 전기 충격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뇌에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압으로 전기 자극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뇌에다가 적당한 어떤 전기 자극 짧게 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치료와 뭐 사회적 재적응을 위해서는 심리 치료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신 분석 보면요, 일단은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 기능, 조현병에서 지금 힘든 상태죠. 자아가 완전히 붕괴된 것 같죠. 자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행동 치료에서는 사회적 기술 훈련, 적응 행동 증가시키고 부적응 행동 감소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재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가족이에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해서 어떤 가족들 그리고 환자 다 의사소통 같은 거, 감정 표현 방식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도 원인에서도 뭐 이중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의사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앞에 게 먼저 좀 된 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을 들어가야 하겠죠. 네, 그러면 쉬었다가 망상장애 할게요.